최근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방역과 더불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나라는 한국에서 마스크를 공항에 기증하자 안내판에 한글을 도입했습니다.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은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과테말라 유일의 국제공항 라아루로라 공항에 한글 안내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고 20일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내 출입국 심사, 세관 탑승구, 수함을 찾는 곳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 160여 개에 기존 스페인어, 영어와 함께 한글이 적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출입국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장소 17곳에 한글 견본도 부착됐습니다. 현재 한국 대사관은 공항 표지판에 과테말라 공용어인 스페인어와 영어와 더불어 한글이 나란히 표기된 것이 한글과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북미에서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글이 제3언어로 단독 표기된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과테말라는 스페인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이며 영어는 잘 통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항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도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스페인어를 모르는 경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입국 거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스페인어를 하나도 못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며 재빨리 통역관이나 현지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외계어나 다름없는 한글을 표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인정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자국의 국가 수도 중심에 있는 유일한 공항에 한글 안내판을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아루로라 공항은 연 300만 명 가량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코로나19로 폐쇄됐다 지난 18일부터 민항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글 표기 작업을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되며 한국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과테말라를 오가는 우리 국민의 공항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테말라에는 5,000명가량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1만여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민간공항청과 협의해 한글 표기를 성사시킨 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과테말라에 공항 분야 연수를 제공한 것이나 최근 공항에 마스크를 기증한 것 등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이카오 회원국 14개국의 고위급, 국장급 인사를 초청하여 교통정책 전략관리 연수를 실시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카메룬,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 국토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이카오 회원국의 국장급 인사를 초청하여 고위급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교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전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각종 노하우와 국가별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남미 국가 중에는 과테말라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에 공항 한글 표기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과테말라 대사관의 노력이 돋보이며 일 좀 하는 대사관으로도 인정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은 일부의 대사관 직원이 각종 추행을 비롯해 국제무대에서 망신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과테말라 대사관은 현지에서 한국 알리기에 힘쓰며 교과서에 한국 내용을 대폭 실었다는 것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하기에는 미국과 유럽 등에 관련된 내용조차 몇 줄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관련한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편성된 모습이 나오며 한국 소개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과테말라 대사관의 노력으로 과테말라 교과서에는 올해 3월부터 흥부 놀부, 단군 신화 등 한국 관련된 내용이 대폭 수록되었습니다. 새학기부터 과테말라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흥부 놀부와 별주부전, 단군 신화 등과 같은 한국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은 올해 3월부터 배포되는 과테말라 국정교과서와 민간교과서 23종에 총 64쪽에 걸쳐 한국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에선 전체 초등학교의 85%, 중학교의 40%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중학교 자연과학 국정교과서에는 한국의 개호와 한글, 한복, 한식, 한국 경제 발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현지 최대 민간 교과서 출판사인 산티아나의 중학교 교과서에도 한국에 대한 최신 정보가 대거 추가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고 세계적인 전자회사와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철도 서비스를 갖췄다는 내용 등을 소개해 경제기술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티아나의 중학교 의사소통과 언어 교과서는 영화 부분에 한국 영화를 따로 소개하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과테말라 초, 중등학생 2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같은 교과서 개편에는 과테말라 대사관이 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 속에서 현지 교육부와 출판사에 한국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노력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과테말라 교과서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한국 전쟁 후 빈곤 등 과거사 위주였는데 이번에 긍정적인 내용이 대폭 수록돼 과테말라 학생들이 오늘날의 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테말라 교육부도 한국 전래동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효와 우애, 권선징악 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감사를 표시했다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특히 산티아나 출판사는 과테말라뿐 아니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도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성과가 다른 중미 국가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홍석화 주 과테말라 대사는 인근 국가에도 교과서를 많이 보급해 중미 학생들이 한국을 더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당시 일부 네티즌들에게 고위 공무원들의 외유성 현지 방문에 골프 접대나 하며 현지 자국민들에게 푸대접으로 도마에 오르던 대사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하는 대사관의 면모를 보였다며 극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한국 대사관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나라를 돕는 동시에 한국 알리기에 힘쓰는데요.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GDP가 연간 400달러에 불과한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입니다. 특히 교육 여건이 열악해 공립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개인 교과서가 없고 교사만 교과서를 갖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과 내용을 칠판에 쓰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교사와 학생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교과서들을 대부분 프랑스 등으로부터 기증받는 만큼 교과서가 프랑스어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이 작년 10월부터 마다가스카르 교육부와 교과서를 공동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작년 12월 23일 초판 3,400부 인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교과서는 마다가스카르 언어인 말라가시어로 집필됐으며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대표적인 전래동화가 각각 10편씩 담겼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임상우 대사는 지방 출장에서 현지 학교들을 많이 방문했는데 자국어인 말라가시어로 된 교재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말라가시어로 된 전래동화 교재를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대사관으로 인해 아이들은 자국어로 된 자신들의 교과서를 처음 갖게 됐으며 더불어 한국의 별주분연이나 흥부와 놀부, 한식, 한글 등 한국 문화 및 한국의 경제발전 이야기도 배우게 됐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처럼 순수하게 자국의 문화를 전달하면서 돕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자국 문화를 강요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은 1대1로를 통해 아프리카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아프리카의 학교도 지으면서 아프리카를 가장 많이 돕는 나라라고 홍보하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지어진 학교에서 아프리카의 초등학생들에게 중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며 중국어로 제대로 암기를 못해 노래를 못 부를 경우 벌을 받는 모습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도 막대한 중국의 자금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학교를 지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패키지로 중국어 선생님이 반드시 고용되어 자국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상당수의 학생들은 시진핑 사상을 학습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국제적인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제국주의가 꼭 전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며 아프리카의 중국 사상 강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대1로는 결국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빠뜨려 그 나라의 도움이 아닌 파멸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도움을 주면서도 자국의 좋은 문화도 전파하는 상생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나라들의 도움을 주면서 인정받아 한글도 공항에 표기되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유럽 강국 노르웨이의 육군 전차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84문의 전차를 수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총 사업 규모는 100억 크론에 우리 돈 약 1조 2,500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한국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경쟁자는 독일 방산업체 레오파드의 수웨이7 전차입니다. 일정은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육군이 운영 중인 수웨이4 에너 전차의 예상 가동 수명은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전차를 선택하더라도 품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현대로템의 K2 흑표는 한국 육군의 100대가 실전 배치돼 운용 중인 주력 전차입니다. 2007년 개발이 끝난 K2 흑표 전차에는 승무원 3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길이 10.8m, 높이 2.4m, 폭 3.6m, 중량 55톤입니다. 이 전차는 120mm 55 구경장 활강포가 탑재되어 있고 자동 장전 장치도 탑재돼 사람이 직접 장전하지 않고 기계적 장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차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후속탄을 빠르게 장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킬 능동 방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감지해 연막탄 발사, 장애물 회피 기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와 경쟁하는 레오파드의 2A7 전차는 어떨까요? 2A7 전차는 독일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불립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전차의 강국이기도 하죠. 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1977년 개발이 끝났고 승무원 4명이 탈 수 있습니다. 길이 8.21m, 높이 3.75m, 폭 3.7m, 중량 67톤입니다. 굉장히 무겁네요. 주무장으로는 K2 흑표와 동일한 120mm 55 구경장 활강포가 탑재돼 동일한 포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다만 레오파드 2A7 전차는 탄약 장전이 수동이라 전차가 흔들리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한국에게 더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K9 자주포 23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2,400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죠.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독일 전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2A7은 오래되었고 수동 방식이라 단점이 명확합니다. 무거운 중량과 더불어 금액적으로도 비쌉니다. 현대 로템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럽 3대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폴란드 전차 사업 수주도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로템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제28회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현대 로템은 폴란드의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 발주를 앞두고 K2 전차의 제품 경쟁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행사에 참가한 것입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 공고가 예상되는 폴란드 차세대 전차 사업은 총 800여 대 규모로 사업비는 1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현대 로템은 국내에 전략화된 K2 흑표 전차를 개조해 폴란드 맞춤형 모델 K2PL을 개발했습니다. K2PL은 폴란드 정부 요청에 따라 설계된 맞춤형 모델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와의 물밑 작업이 있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폴란드 수주에서도 독일 전차와 맞붙게 됩니다. 한국 기업을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의 방산 수출량은 세계 몇 위권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세계 무기 시장의 큰 손은 단연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방위산업체 순위에서 1위부터 4위까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위는 로키드 마틴, 2위는 보잉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한국 역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세계 6위였습니다. 지난해 순위는 어떨까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무기 수출은 2019년 세계 순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단계 하락하기는 했지만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전세계 무기 수출 20개국 자료에 따라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중국, 5위 독일, 6위 스페인, 7위 영국, 8위 한국, 9위 이탈리아, 10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중국이 자료 부족으로 4위로 쳐져 있지만 사실은 2위에서 3위권을 형성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은 2015년에 20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 처음 10위로 진입했고 2017년 11위, 2018년에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성장세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FA-50 군용기와 로켓탄, 총기류와 탄약, 군용 차량, 잠수함, 호위함, 함대함 미사일 등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최고의 통신 및 IT 기술과 더불어 조선업과 철강산업에서도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의 메인 뉴스에 한국 기업 하나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제인스는 하나그룹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룹사나 4개 방위산업 계열사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41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이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고 강조했죠. 뉴스에서 한화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방산 부문의 총 매출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 세계 10대 방위산업체가 되겠다고 말이죠. 과감한 행보를 예고한 셈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 역시 과장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이 한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한화가 기존의 한국 방위산업을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군대에 철저한 종속형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이 무기체계 소유를 좌지우지하고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형식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변화에 둔감한 공무원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세계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게다가 정부를 상대로 하다 보니 이윤을 남기지도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감한 수출을 통해서 내수용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방위산업에는 아킬레스건도 있습니다. 수출도 많지만 수입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하는 등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입니다.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어서 2위는 호주, 3위는 아랍에미리트였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 기간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A, 공중조기경보통제기 TSI 등을 구매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미국이 무기를 구매한 국가 순위에 한국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부득불 방위비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통해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등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